저는 그날도 일부러 평범한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브랜드 로고가 드러나지 않는 가방, 그리고 일부러 몇 년째 신고 있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38살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대표의 모습도 수백억 원대 자산을 굴리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소기업 기획팀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제 남자친구 민재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알 필요가 없다고 저 스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저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제 뒤에 있는 조건들을 좋아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재와 저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꼬박 2년을 만났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진짜 배경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 어떤 것도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평범한 회사원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좋아하는 척했고, 세일 기간에는 옷을 고르러 다녔으며, 가끔 민재가 밥을 사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민재는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대형 성형외과에서 실장급으로 일하고 있었고 수입도 상당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개원한 지 30년이 넘은 피부과를 운영하며 지역에서는 꽤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병원 건물도 자가 소유였고 부동산도 여러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안정적이고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재력보다 그들의 속마음이 더 궁금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진짜 본심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는 날, 민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긴장돼? 우리 부모님 좀 보수적이긴 한데 사람은 좋으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여러 번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좋다라는 말 뒤에 숨어 있을 진짜 의미까지도 생각하면서요. 제가 그동안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사람은 좋은데라는 전제 뒤에 차별과 무시를 숨긴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현관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은은한 조명, 벽면을 가득 채운 미술품들. 이 집의 경제적 수준을 한눈에 보여주는 인테리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편안한 캐시미어 가디건 차림이었습니다. 두 분 다 세련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 하세요? 네,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회사 이름은 들어봤을 만한 곳인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여전히 웃고는 계셨지만 그 웃음이 조금 딱딱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연봉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그 질문이 이렇게 빠르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식사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연봉을 묻다니 민재가 당황한 듯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도. 결혼 얘기 나온 거면 당연히 물어봐야 할 거 아니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서로 좋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답을 꺼냈습니다. 평균 정도 받아요. 아주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말로는 웃고 있었지만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낸 얼굴이었습니다. 평균 정도라는 말이 이 집안의 기준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 판단이 완료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저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 말투를 어떻게 듣는지, 제 식사 예절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모님 직업을 물었을 때는 평범하게 사업하신다고 얼버무렸고 집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작은 아파트에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식사 중간중간 민재에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수술은 몇 건이나 하는지, 환자들 반응은 어떤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대화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의도적인 무시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본인들은 자연스러운 대화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저는 이미 이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 성형외과 시장이 어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좋죠.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저희 병원도 예약이 밀려 있어요. 그래, 우리 민재가 실력이 좋으니까 나중에 독립개원하면 더 잘 될 거야.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독립하려면 자금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집안 환경도 중요하지. 그 말에 숨은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체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우자를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좀 직설적이시긴 한데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걱정되셔서 그래.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건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 때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든 것이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빠. 모든 게 계획대로예요. 너무 상처받지는 마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알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만 해도 이 도시 곳곳에 여러 채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만날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뿐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며 대했지만 그 예의 뒤에 숨은 선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통화 중에는 늘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재가 스피커폰으로 받을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재야, 요즘 병원 동료들은 어때? 혹시 괜찮은 사람 있어? 엄마, 나 여자친구 있잖아. 알지. 그냥 궁금해서. 요즘 의사들 배우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선택지를 환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재 병원 동료 중에 말이야, 판사 집안 딸도 있고
교수 집안 딸도 있대더라. 요즘은 그런 식으로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는 게 대세래. 민재가 제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나는 내 선택이 있어. 선택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지.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강하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어정쩡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나중에 저에게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이해해줘라고 변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시댁에서 식사 초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재의 형제들도 모두 모인다고 했습니다. 민재에게는 결혼한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누나의 남편도 치과 의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처형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동생 여자친구라고 들었어요. 직업이 뭐예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 중소기업 기획팀이요. 처형이 시어머니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취업도 힘든데 대단하네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확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의사 집안은 말이지, 의사 집안끼리 가는 게 서로 편해요.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대화도 통하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미 이 집에서 외부인으로 규정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심사 대상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는 이미 불합격 판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민재는 중간에서 애썼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재빨리 화제를 돌렸고 제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가 가족 앞에서 저를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중립을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가족이 좀 보수적이긴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까? 당연하지. 내가 계속 얘기할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민재가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조건이었으니까요. 그 즈음 시어머니가 민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병원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어떨까? 저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병원 근처면 강남 쪽? 응. 엄마가 신혼집도 도와주시겠대. 전세금 정도는. 내 회사는 반대편인데? 민재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 생각이 결혼하면 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일을 그만둬? 엄마 말로는 내가 워낙 바쁘니까 집안 살림은 내가 맡아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아이 낳으면 육아에 집중하고. 난 내일이 있는데. 민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일하는 거 말리고 싶지 않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의사 와이프들 대부분이 일 안 해. 그리고 솔직히 내 연봉이랑 비교하면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버는 돈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차라리 집안일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것. 그 모든 말들이 제 존재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나한테는 내 커리어가 중요해. 나도 내 일에 자부심이 있어. 알아.
근데 결혼하면 뭔가 하나는 양보해야 하잖아. 왜 그게 항상 여자 쪽이어야 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그는 본인 가족의 편을 들고 있었고 저에게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둘이서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시댁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했고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할게요. 아가씨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커피 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민재는 의사예요. 앞으로 개원하면 더 바쁠 거고 수입도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옆에서 뒷받침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제 역할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가씨 나이도 이제 38이잖아요. 아이 낳으려면 빨리 준비해야 하고. 저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저를 가정주부로 만들어서 민재의 커리어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고정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최선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저도 제 일이 있고 제 커리어가 있어요. 결혼이 그걸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아가씨랑 우리 민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집안 배경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맞춰가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맞춰야 하는 쪽은 보통 한쪽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말이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동등한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보조하고 집안일을 맡아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 평가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줄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민재는 계속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중이라고 곧 좋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재의 태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전적으로 지지하던 그가 조금씩 부모님 편에 서는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 나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현실적으로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민재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저를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민재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코스 요리 가격이 1인당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주문을 하면서 민재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 고마워. 이런 데는 내가 내는 게 맞지. 솔직히 내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결혼하면 돈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은 남편이 주로 벌고 아내가 관리하잖아. 근데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금액이 큰 거라든지. 왜? 민재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냥 내가 더 많이 벌릴까? 그리고 나는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넌 그런 거 잘 모르잖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모른다고요? 제 이름으로 굴리고 있는 포트폴리오만 해도 수백억 원이 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재의 병원에서 송년회가 있었는데 배우자 동반 행사였습니다. 민재가 저를 초대했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하지 않게 중소기업 직장인처럼 보이도록 조절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화려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들의 부인들은 대부분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액세서리도 눈에 띄게 고가였습니다. 민재는 저를 동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제 여자친구예요. 동료 의사 한 명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 어떤 분야? 기획 쪽이요. 그 순간 그 의사의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예요. 남편이 바빠서 제가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 낫더라고요. 요즘 육아도 있고 해서 파트타임으로 바꿨지만 다른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 교수였는데 결혼하고 그만뒀어요. 남편 내조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저를 배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를 그 수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그들과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다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상황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아마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끌어들이거나 제 가치를 드러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민재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 이 집에 들어가면 나로서 살 수 있을까?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맞추면 괜찮아질 거야. 그 대답이 제 마음을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 맞추라. 그것은 제가 변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참아야 해? 그게 결혼이잖아. 서로 양보하는 거지. 난 벌써 많이 양보했어. 내 배경도 숨기고 내 자존심도 꾹꾹 눌러가며 참았어. 근데 너희 집은 뭘 양보했어? 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름 배려하시려고. 배려? 나를 아래로 보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혼자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너랑 민재는 안 맞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집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맞춰가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춰야 하는 쪽은 보통 한쪽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우리 집안 수준에서 아가씨를 받아들이려면 아가씨가 많이 변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면서 그들의 기준에 맞춰줄 누군가를 원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민재한테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을 시간이라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줄 때라고 말입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다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재를 통해 전달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자는 것. 아마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을 겁니다. 저를 공손하게 배제하기 위한 예의를 갖춘 이별 통보의 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모든 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회사 전속 기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이용하지 않던 서비스였습니다. 기사님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어디 중요한 약속 있으신가요? 네,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차량도 평소 몰던 국산차가 아닌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를 요청했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였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차체에 뒷좌석에는 우드 패널과 가죽 시트가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옷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클로젯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디자이너 수트를 꺼냈습니다. 네이비 컬러의 맞춤 재킷과 스커트, 그리고 이탈리아 브랜드의 핸드백. 시계는 아버지가 제 35번째 생일에 선물해 주신 것으로 바꿨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였는데 다이아몬드가 베젤에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년 동안 숨겨왔던 본래의 모습, 대기업 계열사 대표의 모습, 수백억 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기사님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안녕하세요. 저는 평온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재는 차를 보고 저를 보고 다시 차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 모습을 본 순간 두 분 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식탁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네요? 네, 오늘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오고 싶었어요. 그 시계, 혹시 진짜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제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을 살짝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시계가 얼마나 하는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밖에 있는 차는 뭡니까? 회사차예요. 회사차? 중소기업에서 그런 차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기획팀에서 일한다고만 했죠. 그럼 저희 아버지가 투자회사를 운영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 산하 계열사의 대표입니다.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시아버지는 눈을 깜빡이며 제 말을 이해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민재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건가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전부를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죠. 왜요? 저는 천천히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조건으로 보는지 사람으로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시아버지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라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직원 200명 정도 되고 연매출은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 자산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부동산 자산만 300억 원 정도, 금융 자산 포함하면 500억 원이 넘습니다.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고 시아버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민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민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동안 다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버님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저는 민재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조건을 보고 흔들렸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보호해줘야 할 대상으로 혹은 뒷받침해줄 누군가로만 봤죠. 제 의견은 무시하고 제 커리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민재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배경을 밝혔다면 당신은 저를 다르게 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오해가 아니에요, 어머님. 확인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들, 시아버지의 발언들, 그리고 민재의 태도 변화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의 기록이에요.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실 때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우릴 시험한 거예요? 네, 맞아요. 시험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죠.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민재에게도 저에게도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 아니, 우리 며느리. 말투부터 달라졌습니다. 존댓말이 더 깍듯해졌고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진심은 아니었어요. 무슨 오해 말씀이세요? 아가씨를 제대로 몰랐잖아요. 알았다면 당연히.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끊어졌지만 저는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았다면 당연히 잘 대했을 거다. 결국 그들의 태도, 변화는 저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재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정식으로 식사 자리를 다시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했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오셨습니다. 아가씨, 앉으세요. 여기 제일 좋은 자리예요. 시아버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돈들 집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아버님 사업은 어떤 분야인지. 저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시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해야죠. 특급 호텔에서 하객도 500명은 초대하고 병원 확장 계획도 있는데 혹시 아가씨 쪽에서 투자 관심 있으신지.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투자 말씀이세요? 아, 그게 우리 병원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 투자자,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배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은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오해 풀렸잖아요. 오해가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 인정해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재 씨. 저는 세 사람을 차례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숨기고 2년을 지켜봤습니다. 그 2년 동안 여러분은 저를 무시했어요. 제 직업을 폄하했고 제 의견을 무시했으며 저를 보조적인 역할로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재산을 알고 나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성대한 결혼식을 얘기하고 투자를 요청하고 며느리라고 부르시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몰랐으니까 그랬죠. 알았으면 당연히.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알았으면 당연히. 그 말이 모든 걸 보여줘요. 뭐요? 여러분은 저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제 조건을 봤어요. 처음에는 조건이 부족하다고 무시했고 지금은 조건이 좋다고 환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까지 그렇게 보는 거야? 저는 민재를 돌아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신보다 낮은 위치에 두려고 했어요. 내 커리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집안일에 전념하라고 했죠. 그건 현실적인 선택이었어. 당신에게 유리한 선택이었죠. 나한테는 희생이었고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제 배경을 밝혔다면 당신은 저를 동등하게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조건을 존중해서였을 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누구든 무엇을 가졌든 관계없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정할게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제 서로 알았잖아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알고 나서 존중받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존중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몰라도 나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는 관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지 못했어요. 민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끝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부모님 편을 선택했고 당신의 편의를 선택했죠. 나를 선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민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니 기사님이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 창밖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2년 동안 지고 있던 가면을 벗었고 진실을 마주했으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조건이 아닌 나 자체를 선택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제 배경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시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주되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여전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민재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나를 속인 게 아니에요. 나를 제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깨끗하게 미련 없이. 다음 날 출근길, 저는 평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과하지도 초라하지도 않게 그저 저다운 모습으로.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응, 좋은 아침. 저는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후보도 평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정을 확인하는데 비서실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사장님, 오전 회의 준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결정을 기다리는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 계획, 사업 확장안, 모두 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안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 자리라고. 이것이 제가 진짜 빛나는 순간이라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아직도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제 자신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제 자신을 숨기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본 모습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몇 주 후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어떠니? 괜찮아요, 아빠. 오히려 후련해요. 그 남자, 미련은 없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사랑한 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다. 내가 혹시라도 그 집안에 들어갔다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낸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일에 집중하려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도 처음부터 솔직할 거예요. 더 이상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마음 닫지는 마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단다. 네, 아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대학 시절 이후로 거의 쓰지 않았던 일기였습니다. 그 속에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떻게 민재를 만났는지, 왜 제 배경을 숨기기로 결정했는지,
시댁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마지막 선택까지 글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 필요한 배움이었다는 것을. 만약 처음부터 제 배경을 밝혔다면 저는 영원히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나를 좋아했을까? 아니면 조건을 좋아했을까?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이 있었습니다. 저는 면접관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지원자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력서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진지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솔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지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스펙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부족한 걸 알아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건이 아닌 태도를 어필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면접이 끝나고 저는 그 지원자의 이력서를 다시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조건만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비단 연애나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무렵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데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으니까요.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옛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와,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쁘게 잘 지내. 결혼은 했어?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파혼했어?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왜?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배경을 숨겼던 것, 시댁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 선택까지. 친구들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잘한 거야. 그런 집안이면 들어가도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맞아. 조건 보고 사람 대하는 집안은 답이 없어. 그중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근데 너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게 옳은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궁금했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진짜 나를 좋아한 건지. 이해돼. 요즘 세상에 조건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른 친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너 같은 사람 알아보는 사람 분명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나도 그렇게 믿어.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늘 그렇듯 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별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좋은 사람도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회사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업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명함을 주고받으며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는 어디 다니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기 대표님이세요?
네. 와 업계에서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존경과 호기심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중에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업무 얘기도 더 하고 싶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고 실패했던 경험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사실 저도 창업 준비 중이에요. 지금은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죠. 어떤 사업이세요?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헤어지면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시험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경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연스럽게 관계를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좋은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서 상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 조건이 아닌 사람을 보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재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닌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숨기지 않고 하지만 과시하지도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날 준비. 그리고 그 사람도 조건이 아닌 사람 자체로 봐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일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된 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저는 당당하게 그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조건이 아닌 사람으로, 평가받는 대상이 아닌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살.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입니다.